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나은행 배정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신탁 이야기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하면 굉장히 좀 낯설고 어떤 제도인지 좀 어리둥절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신 신사임당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자산관리 쪽에 대한 이야기로 신탁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탁하면 어떤 생각이 좀 나시는지요? 저희 이제 예, 저희 이제 리빙 트러스트 센터에서는 이제 개인 고객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고객에 대한 승계 문제나 이제 노후 자산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쭉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만난 이제 60대 중반의 고객분은 신탁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신탁 통치가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탁이라는 제도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 같은 이제 월급쟁이도 퇴직금을 신탁으로 보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면 그 상가나 오피스텔의 전체적인 투자 관리, 개발 관리도 역시 신탁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신탁이라는 것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상속과 자산 관리 쪽에 대한 신탁 활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하실 테니까 제가 사례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제 신탁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언장 제도, 그다음에 실제 활용 사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매월 이제 신탁 관련이나 자산 관리 쪽에 기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하나은행 배정식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주시면 어떤 일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회하실 때 하나은행을 꼭 넣어 주셔야지 그냥 배정식 이렇게 넣으면 기숙사 배정식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당부를 좀 올립니다. 저는 이제 하나은행에서 리빙 트러스트 센터라는 좀 독특한 조직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신탁 상속이라는 책도 좀 실무적으로 책을 썼고 외람되지만 이제 뭐 표창장도 받았고 최근에 이제 그 사례집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신탁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졸작이지만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분에게 제가 먼저 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여러 가지로 이제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신탁 리빙 트러스트 센터에서 보고 있는 관점은 크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이제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문제, 나 혼자만의 에이징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부모, 나, 자녀, 혹은 이제 4세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특히 이제 가구 형태가 인구구조 변화가 변해서 1인 가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문제, 그 다음에 개인들도 늙어가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승계에 대한 문제들도 다양하게 우리가 좀 균형 감각 있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탁하면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유류분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상속하면 자산 관리, 자산 승계하면은 가장 이제 두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무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법적 분쟁인 유류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데요. 세무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요 기사 내용이 금년 3월 23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신탁을 했더니 신탁된 재산이 유류분 대상에서 빠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은 유류분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정해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는 없다. 유류분에 대한 분쟁 문제가 사실 상속 분쟁과 관련된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유류분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생각하는 상속 설계의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탁 재산을 맡겼더니 그게 유류분 대상에서 벗어나더라. 이런 이제 유류분 제도를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제가 이제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부가 계시는데 남편이 안 계시는 이제 8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상담을 하고 실제 이제 신탁 계약을 했죠. 가족 관계를 보시면 막내 따님이 본인이 사망하실 때까지 요양 케어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와 일정한 현금을 막내 딸에게만 다 신탁을 통해서 넘겨주기로 계약을 하셨죠. 그게 201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 이후에 17년도에 이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하신 뒤에 이제 상속 신고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 상속에서 배제된 아들이 이제 사망하셨는데 아들의 대습 상속인인 며느리와 조카분이 고모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처음에 기대를 했던 것은 유류분이라는 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신탁 재산은 사망하기 1년 전에 신탁을 하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신탁하고 1년이 경과되면 유류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면 하필 1년이냐? 유류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좀 알아보면은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망자가 가지고 있는 사망 시점의 상속 재산 그리고 상속인 과거에 증여했던 증여 재산 두 가지를 합치고 부채를 빼줘서 유류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경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대상에서 포함이 되는데 우리 민법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망하기 1년 그 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맡기고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민법 규정처럼 사망하기 1년 그 전에 신탁한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1심에서 본 거죠. 물론 이게 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더 결과는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유류분 제도라는 것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어떤 다양한 상속 설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기업 승계, 개인의 이제 상속에 대한 문제로 저희가 이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류분에 대한 게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신탁 말씀을 드리는데 왜 신탁이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융권에서는 돈만, 금전만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또 남에게 빌려주고 받아야 될 돈, 그 다음에 나의 전세보증금, 시니어타운의 보증금, 기타 등등의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들이 나의 이제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재산을 모두 다 관리 처분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그게 이제 필요한 건데 그게 바로 신탁의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신탁이라는 것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다룰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금전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산들에 대해서 관리, 처분, 승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신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금전만을 놓고 보더라도 방금 보시는 것처럼 금전만을 똑 떼놓더라도 신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로 다양합니다. 단순히 내가 가서 신탁하고 어떤 투자형 상품을 가입하는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 보시면 내가 금전에 신탁을 하고 실물 재산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10억을 신탁해서 10억의 부동산을 사달라, 10억의 자동차를 사달라, 요트를 사달라 이렇게 운용 지시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신탁의 플랫폼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신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낯설죠.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이제 중세 유럽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이제 십자군 전쟁 나가는 이제 성인 남자가 전쟁에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믿을 만한 친구나 교회에게 맡겨놓고 전쟁에 나갑니다. 살아 돌아오면 맡겼던 재산을 다시 나에게 소유권 이전을 받고 내가 만약에 전쟁에서 사망하면 내 아들이 성년자가 되면 재산을 주어라 이런 제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 남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제도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뭐 유스 제도라고 하는데요. 신탁이 하여튼 기원이라고 하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뮤추얼 펀드 투자 신탁, 뭐 철도를 깔기 위한 그런 자금들의 펀드레이징하는 도구로 신탁이 아주 꽃을 피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본을 통해서 61년도에 신탁법이 제정이 되긴 했지만, 과거의 어떤 문헌들을 보면 좀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투탁제도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양반네가 아마 본인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들을 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시면 뱃놀이하는 아들을 꼬나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재산을 넘겨주면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궁방전, 이런 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나중에 그 궁방전에서 나오는 수익만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에 아들의 노후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이런 제도, 이런 걸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자산 관리와 상속에 대한 문제는 동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신탁이 활용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가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가 손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이 드셨죠. 내가 자식이 없는데 박 집사한테 제대로 넘겨서 우리 손주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농사만 짓고 계시는 분인데 주변에 대학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연세도 드시고 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기는 어렵고 뭔가 개발할 수 있는 플랜, 이게 좀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신탁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본인들의 뜻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집사에게 할아버님은 내 재산을 맡겨서 우리 손주가 30살, 35살 될 때까지 관리하는 방법을 다 신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토지 신탁, 뭐 자산 신탁, 이런 이제 개발 신탁사에도 농지를 맡겨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해주고, 또 신탁사에서 관리해서 내가 사망 이후에도 재산을 이렇게 처리해달라,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신탁입니다. 자, 신탁의 특징은요,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을 만한 제3자, 우리가 이제 수탁자라고 하죠. 이제 금융기관에게 소유권을 넘기지만 실질적으로 그 신탁 관계에서 효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와 수익을 받을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신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전쟁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친구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지만 그 재산에서 이득을 얻을 사람은 바로 내 아들, 이렇게 수익자와 수탁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게 신탁의 특징이고요. 신탁에서 원본을 맡기느냐 수익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 다양한 재산을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탁이라는 건요, 수탁자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자, 금융권에다가 소유권을 넘겼는데 금융회사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세요. 그런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관리가 됩니다.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관리가 된다는 것은 수탁자가 어떤 파산 상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재산은 당연히 분별해서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거고요. 또 이제 위탁자가 혹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재산은 유지될 수 있는 독립성, 이게 이제 가장 큰 신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재산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다음 세대에 상속 재산을 넘겨줄 수도 있고, 아까 개발해서 재산을 관리해서 수분양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분양해주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파생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을 알아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빙 트러스트라는 브랜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영미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신탁하면 리빙 트러스트 합니다. 굳이 이제 번역을 하자면 생전 신탁이고요. 살았을 때 신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을 뿐이고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그냥 은행에 가서 1,000만 원, 1억을 은행에 예금거래 신청서를 신탁계약으로 쓰고 이 1억을 사후 수익자인 우리 큰아들에게 주어라
라고 쓰면 이게 유언장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증인도 필요 없고 공증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이력이 있다 그래서 써서 이건 둘째 아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하면 그게 유언장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거죠. 개념상으로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유언장과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노부부가 오셔가지고 할아버님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에게 주고 우리 와이프가 다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줘라.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걸 만약에 유언장으로 구현했다. 그러면 그 유언장은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줬으면 와이프 거지 와이프 다음 세대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유증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연속 유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탁에서는 이런 뜻들을 자유롭게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산 관리입니다. 아까 이제 어린 손주나 아들이 있을 때 그때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라라는 것도 가능하고 또 나의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신탁을 해놓고 내가 혹시 치매 혹은 뭐 은행에 방문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나빠질 걸 대비해서 관리 방법은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남는 재산을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상속 집행에 대한 역할은 당연히 수탁자인 금융기관. 향후에는 그 수탁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꼭 금융기관이 아닌 것으로도 확대한다라는 게 이제 금융의 신탁 그 제도 개편의 내용이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을 활용했던 이제 유명 인사들의 케이스입니다. 뭐 오른쪽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본인이 사망했을 때 딸 리사 프레슬리가 12살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재산을 신탁을 하면서 혹여 내가 사망하면 우리 딸이 25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해라.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를 어느 정도 주어라.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놨던 겁니다. 실제 신탁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신탁제도가 도입이 된 게 저희가 이제 2010년도부터 제가 이제 업무를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활용 사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내 마음대로 신탁을 하고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개 내가 50대 50 뭐 이렇게 줘야 된다 꼭 그게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람에게 25%, 75%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정해서 그대로 집행을 해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유언장하고 신탁하고 관계에서 하나 또 차이점이 뭐냐면요, 집행 관계에 있어서 차이점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시는 은행에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은행원이 있다 하더라도 유언장을 써서 공증받은 유언장을 본인이 집행자가 돼서 은행에 집행을 하러 가면 은행원들 말이 이렇습니다. 이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상속 집행인 당신이 오셨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굉장히 번거롭고 번잡한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신탁은 수탁자, 금융기관이 바로 신탁받은 자가 본인이 위탁자가 정해놓은 대로 오신 분의 사후수익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바로 집행해드리는 절차가 굉장히 간단한 집행상의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노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치매 인구들 늘고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수명도 의료기술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노년에 대한 자산 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치매 상태에 들어가면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이 문의하시는 분들도요, 부모가 오시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의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고 싶어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 이러면서 가족의 분란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대한 자산 관리가 명백하고 투명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탁을 하면서 혹여 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딸을 지급청구 대리인으로 지정할 테니 내가 은행에 오지 않더라도 관리 방법과 운용 방법을 이렇게 정해 놓겠다. 그 방법대로 해달라. 수탁자 너희들이 이렇게 다 나를 위해서 지켜달라. 그리고 남는 자산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부를 하든지 상속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달라라는 게 신탁의 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사망하면 우리 자녀, 와이프에게 주고 와이프가 다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주겠다 이런 것처럼 세대를 넘어가면서 연속 유중의 성격이 띠는 수익자 연속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 아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손주에게 주고 이렇게 연속적인 상속 플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령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좀 더 탄력적이고 원하는 대로 손주들을 위해서까지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업 승계 부분입니다. 근데 기업 승계를 할 때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기업 승계는 이제 그 상증세법상에 절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낮추고 구조를 개선하고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한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를 해줘야 되다 보면 다른 자녀들의 이제 상속에서의 배제, 불만, 그로 인한 기업의 뭐 압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원활한 승계 문제가 세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분배의 문제, 구조의 문제를 잘 짜갈 때 오히려 기업 승계가 원활하다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느끼고요. 기업의 문제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복지적 금융으로 신탁이 활용이 됩니다. 제가 그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탁을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기묘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을 보게 됩니다. 발달 장애인 문제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신탁 제도에서는 발달 장애인 혹은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5호까지 신탁을 하게 되면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과세가의 불산임이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장애인 자녀 혹은 손주를 위해서 내가 그냥 신탁을 해주면 그 5호까지는 손주가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세제 혜택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험인데요. 보험에서 연간 4천만 원까지도 역시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세제 혜택이 한 5, 6억 정도가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탄력적으로 활용하시면 훨씬 이제 이런 장애인 제도에 대한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저희가 신탁이 되냐면요. 발달 장애인들 중에 그룹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돈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신탁을 통해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자금이 인출이 될 때 인출 사유 왜 돼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신탁에서 자금 관리를 함으로써 이 발달 장애인 그룹법 하시는 분들도 자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못지않게 요즘에 이혼이 늘고 어떤 큰 사고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 혼자 남게 되는 이제 미성년 자녀가 생기면 이제 미성년 자녀의 후견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미 후견이 생겼다는 것은 부모가 안 계신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제 그럴 때 친인척들이 그 자녀의 후견인과 재산 관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신탁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의미가 있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세월호나 뭐 이제 국가 큰 재난 이럴 때도 혼자 살아남은 그런 미성년 자녀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 이런 것들도 친인척이 후견인이 된다 하더라도 신탁에 의해서 자금이 관리가 됨으로써 아이들이 일정한 나이 때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건요. 아이에게 나온 돈이 만 19세가 될 때까지만 지켜져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법원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던 큰 의미는
아이가 만 19세, 예를 들어서 남는 돈이 10억이다. 그러면 19살짜리 애한테 성년자가 됐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이 과연 독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제대로 진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일일까? 이런 고민을 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던 것은, 시도를 했던 게 19살이 아니라 25살에 2분의 1만 주고 30살에 나머지 돈을 주는 쪽으로 좀 더 관리 능력이 생길 때까지 신탁에서 보존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이제 관리 방법,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능력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롯데의 신격호 회장님 케이스처럼 후견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후견 제도에 간다 하더라도 사실 아직까지는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분들이 90%가 이제 친인척입니다. 대개 아들, 딸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자금의 유용 사고가 나서 뭔가 안전하게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재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후견을 하려고 하는 자녀들과 또 거기에서 소외된 자녀들 간에 또 분쟁이 또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재산 규모가 되면 법원에서도 이건 후견인에게 신상을 맡긴다 하더라도 재산 부분은 신탁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어났던 2017년도 1월에 있었던 케이스가 바로 그런 건데요. 어머님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년 자녀를 계속해서 모시다가 이제 돌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남다 보니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형제들끼리 이 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로 이제 분쟁이 생겼고, 법원에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재산 관리를 후견인이 제3자 후견인이 해라. 단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탁하라, 이렇게 이제 구분 관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제 우리보다 13년 앞서, 우리가 이제 후견 제도가 2013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우리보다 13년 앞서 후견인 제도가 나온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크고 작은 재산에 관련된 분쟁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2012년도에 이런 신탁 제도로 법원에서 아예 딱 명령을 내려서 일정 규모 이상은 신탁하라 해서 사회적 분쟁을 줄이고 있죠. 그게 비율이 보면 한 24%에서 25% 정도가 신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이분화된 어떤 신상과 재산에 대한 관리 방법이 분리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이 부동산과 정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큰 개발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작은 부동산, 뭐 작은 토지, 이런 것들도 신탁을 충분히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사분이 이제 건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건물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신탁을 하게 됐고요. 밑에 보시는 케이스는 건물 관리를 이제 먼 친인척들한테 많이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유용하는 사고도 터지고 이걸 좀 객관화시키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신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탁은요, 작은 부동산은 주변에 이제 브로커리지를 하시는 이제 중개 법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큰 부동산 혹은 뭐 좀 갈등의 요소가 있는 그런 이제 토지들은, 부동산들은 은행의 신탁을 통해서 은행 신탁 수탁자가 소유자로서 그 전체적인 갈등을 좀 조정하고 매각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0평, 200평의 땅들, 상속받은 이 땅들,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땅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신탁에서는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땅이 과연 매각을 해야 될지, 관리를 해야 될지, 관리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필요하다면 신축이 필요한 건가, 이런 이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같이 고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보면 3층짜리 건물을 8층짜리 건물로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신축을 하려고 봤더니 굳이 신축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오히려 이제 금전, 부동산, 주식 뭐 이게 좀 큰 재산들에 대한 내 재산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신탁이라는 게 꼭 부동산이 들어와야 되고 많은 재산이 들어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금전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것들도 신탁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브랜드를 뭐 은행 브랜드니까요. 뭐 가족 배려 신탁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10,000원 이상부터 누구든지 쉽게 적립식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뭐 목적을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조계사하고도 미팅을 하는데요. 뭐 49제를 뭐 어르신들이 지내고 싶다. 그러면은 조계사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을 해서 정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의미 있는 이제 상품 중에 하나는 이제 상조 신탁이라는 것도 이제 출시를 했는데 내 돈이 상조 회사의 파산과 관계없이 내가 사후의 수익자를 정해 놓지만 혹여 상조 회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얼마든지 사후 수익자를 내 마음대로 변경해서 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상조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품들도 이제 일본이나 미국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령자분들이 많아지고 은행에 오시는 분들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상속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월별로 내가 생활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전 시스템 안에 내가 그냥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넣어놓고 이 돈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을 혹여나도 보이스피싱을 당한다 이럴 때에는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넣어서 그 돈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상품들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산 기부인데요. 유산 기부에 대한 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유산 기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후에 뭐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주겠다, 아니면 뭐 어디 뭐 기아 대책에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다 주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대로 어떻게 기부를 해라라는 것들도 다 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트러스트를 통해서 신탁을 통해서도 지정하실 수 있고 생전에는 미리 기부를 하실 필요 없이 생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다가 남는 돈이 기부되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유산 기부를 하셨던 저희가 지난달에 서울대학교 쪽으로 기부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그것만 소개드리면서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세 정도 되신 할머님이세요. 1인 싱글이십니다. 결혼하지 않으셨고 자녀도 없습니다. 경기도 쪽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집을 파셔서 한 7억 정도의 현금이 이제 생기셨어요. 치매 초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요양원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요양 원장님에게 맡길 테니 나의 사후까지도 좀 책임져 달라, 케어해 달라 이런 게 이제 이 할머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양 원장님도 결국 시험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저희하고 이제 미팅을 했고 저희가 그 받은 자금을 저희가 이제 신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아가시는 동안 요양비에 쓰이는 비용, 그 다음에 간병인한테 나가는 비용, 그 다음에 뭐 기타 의료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신탁에다 해놓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서울대학교에 기부를 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하고도 같이 미리 조인을 해서 기부 서약서도 쓰시고 생활을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2년 뒤에 기부를 해드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도 있고 내 노후, 그 다음에 사후에 대한 어떤 일들 이런 플랜들을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는 하나의 도구고 다양한 이제 복지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정식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신탁 활용법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나눠주셨는데요. 예,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 저희 마이크로 좀 준비를 해드릴까요? 네, 잠시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신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지금- 하나은행밖에 없느냐 네, 이런 질문. 네. 예.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먼저 유언대용 신탁을 저희가 이제 제가 개발해서 만들었을 뿐이고요. 신탁법 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들도 전부 다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송 중이라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신탁 계약을 할 때 내가 죽으면 아들 1한테는 25, 아들 2한테는 50, 이렇게 딸한테 나머지라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장부인들한테 네. 그런 내용들이 공지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네,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한테는 그런 예, 사실을 전혀 공지하지 알리지 않습니다. 않고. 예, 그래서 제가 뭐 농담 삼아 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뭐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뭐 다 주기로 했는데 큰며느님이 뭐 반찬이 좀 까칠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통지하실 필요 없이 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예, 세 예. 번째인데 이렇게 은행에 신탁을 맡겼을 때 네, 은행에서 그 필요한 그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네. 신탁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탁 비용은 이제 상품에 따라 다르고 개별 내용에 따라 다르는데요. 이제 맞춤형에 그냥 상속 신탁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한 번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고가 발생해서 상속인들에게 집행을 할 때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게 예를 들어서 금전이다. 그러면 뭐 통상 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신탁을 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를 드리는 방식에서 뭐 0.2%를 차감한다든지 0.3%를 차감한다든지 그런 차감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치매 상태가 걸려서 관리해야 되는 일이 많아졌다. 예, 그러면 그 관리 이벤트인 경우에는 관리 보수가 조금 올라갑니다. 이런 형태로 관리 내용에 따라서 연단위 관리 보수는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